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기자회견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짝 엿보시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영수회담에 비선이 있었다라는 의혹 한 조간신문 보도로 제기됐는데 대통령실도 불쾌한 반응.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일축했습니다. 비서실장 간의 협의가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비선이었다라고 나선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수혈.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수혈, 함께 보시죠. 전공의 빈자리를 정부가 외국 의사로 채울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경보 심각 단계 땐 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심사를 거쳐 배치할 수도 있다. 대형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자 파업 중인 의료계에서는 당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외국인 의사 진료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본인들도 진료를 안 하겠다. 정부와 협상도 안 하겠다. 외국 의사 면허 진료도 안 된다. 어쩌란 말이냐라는 의료계를 향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독주. 서울신문이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거야의 독주, 6개월 내에 검수완박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아예 검찰에게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수사권도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손을 잡고 다 못한 검찰 개혁을 마저 밀어붙이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고 유죄까지 선고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른바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불만의 기류, 반박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촉각, 국민일보가 4면에 썼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잠시 후 각본 없는 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 김여사 명품백 관련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어떤 전향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검문. 중앙일보가 오늘 12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에선 한국인도 불시에 휴대전화 검문 당할 수 있다. 중국이 전자기기 불심 검문을 법제화 나섰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상하이 등 일부 공항에선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진을 저장했는지 검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심 검문에서 한 여성이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검문 당했다라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 중국이 점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특히나 수원지검에서도 복무했었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의 안용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성치훈 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선이 수면 위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도 대통령실도 불쾌하다며 이 비선 의혹에 일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 진실은 뭘지 지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수회담 비선 파문, 공개 반발에 탈당 요구.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영수회담 비선 의혹에 대해, 이른바 비선에 대해서 반박하는 메시지,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비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관위 원장님이 메신저 역할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 표명하실 게 있으신지. 공관위 원장님이 메신저 역할을 하셨다는 보도가 어저께 있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일축을 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도 모두 다 일축을 한 셈이 됐습니다. 비선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내가 한 적도 없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향후 여권의 인선 개편 때, 인적 개편 때 배제하겠다라는 말은 한 적도 없다.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공식 라인 거쳐서 했다, 물밀 라인 없었다라고 양측 모두 다 부인을 했습니다. 일축했어요.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당에선 이명백 교수를 메신저로 인정한 바 없다라는 당내의 강한 부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안영환 의원님, 내가 비선입니다라고 살다가 비선이 수면 위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빨리 드러내는 경우도 처음 봤고, 이명백 교수 등이 주장하는 내용도 상당히 좀 믿기 힘든 내용들이라 논란이 컸었는데 양쪽이 모두 부인해서요. 이렇게 되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비선이요라고 했던 두 분은.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이하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교수님들 또 전직 교수님께서 내가 비선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또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굳이 안 한 걸 했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가지는데, 또 당사자들은 난 비선 맡긴 적 없다, 공식 라인만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이하다. 네, 두함성득, 임혁백 뭐 전현직 교수님께서 뭐 그러니까 양측 대통령 측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 기대했던 또 노렸던 그런 역할은 아니고, 네. 단순한 뭐 전달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두 사람이 내가 비선 역할을 했다고 손들고 나선 것은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네. 역대 어느 정치 협상에서나 또 국가 간의 협상에서도 비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비선을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정상적인 라인에서 연결이 어려울 때는 비선에서 물꼬를 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원만하고 매끄럽게 도와줄 수 그럼요. 있죠. 일단 물꼬를 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라인에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뭐 과제라든지 의제를 이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했다고 손들고 나와서 기자회견, 그것도 두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도무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런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도 나올 텐데, 저는 이제 더더욱이나 이상한 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함께 임 교수, 함 교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한꺼번에 만나서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는 전혀 아니라고 또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의혹 속에 잠길 상황이 너무는데, 어찌됐든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개연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게 오랜 기자 생활을 했었던 안영환 전 의원의 의견입니다. 둘 사이에 이른바 비선 사이에 오고 갔다는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양쪽 모두 다 논란이었죠. 함께 보시죠. 이른바 이명백 함성득, 자꾸 제가 이른바를 붙이는 게 이른바 비선이에요. 양쪽이 모두 다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른바 비선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 대표의 향후 경쟁자가 될 불편해야 할 인사는 인선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원희룡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꼭두각시처럼 쓰고 버려질 총리는 추천하지 않겠다.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비선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건데,
양측 모두 다 일축하고 부인했어요. 저런 얘기 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 더 나아가 영수회담 잘 되면 골프회동 부부동반 모임하자라는 제안을 했었다. 국정기조 전환 신뢰회복이 먼저다라고 뭐 답변을 했었다라는 이른바 비선의 인터뷰 내용이 일파만파 며칠간 논란이었습니다만 양쪽이 일축하고 부인을 함에 따라서 살짝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아예 콕 집어서 당 관계자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임혁백 교수를 메신저로 임명한 적도 없고 인정한 적도 없다. 비선들이 내가 비선이요 라고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커밍아웃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고 지금 양쪽에서 모두 다 저 두 사람을 뭐 저런 급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두 분의 비선을 자처한 기자회견은 뭐 이른바 어떤 의도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요, 이게 만약에 임혁배랄지 이 두 사람이 이제 비선 역할을 하고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네네. 이것 자체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거든요. 안 좋은 면에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두 분이 그 일간지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이유를 좀 추론을 해봐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예. 만약에 양쪽에서 비선의 어떤 역할을 주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이제 무덤까지 갖고 갈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제 버젓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안 있던 글귀의 연기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저 두 사람의 어떤 말이 어느 정도 과장은 돼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첫째 좀 들고요. 예. 근데 일단은 양쪽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 부인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게 더 일파만파가 됐을 텐데 지금 양쪽 다 그렇지 않다고 딱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의 주장을 좀 들어보면 이 두 분은 왜 이례적으로 자처하고 나섰는데도 메신저로도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일까요? 이런 기자회견. 이게 도움이 될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양쪽에서 부인하는 거 보면 그리 양쪽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면 양쪽이 굉장히 심형적인 거예요. 그럼 왜 했을까요? 이런 인터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뭐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가 먼저 밝혀져야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경우라도 사실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것은 말을 해서는 안 될 내용이거든요. 혹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럴 수 있죠. 이제 첫 번째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 우리가 이 정도다. 아, 내가 이 정도야? 그렇죠. 임혁배 전 공관위원장은 난 민주당이랄지 야권에서 이 정도 존재다고 얘기하고 또 한 명은 나는 윤 대통령과 이 같은 존재다. 예. 우리가 양쪽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예.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 또 여기에 덧붙여서 본인들이 이 정도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은 별 정치적 파급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면서 예. 이건 뭐 당연히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협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문제야? 그는 아니한 인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아마 저런 정도의 어떤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양쪽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다고 완전히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둘이 또 어떻게 보면 대화 내용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또 3명이 만난 건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두 분의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가? 네. 이 의혹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권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두 사람의 기자회견 주장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비판도 양쪽에서 모두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절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민주당에서 오랜 당직자 생활을 하시고 국회의원 대변인까지 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임혁백 교수에 대해서 메신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 많은데 어떻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메신저로 공식적으로 임명은 안 했을지언정 이 정황으로 봐서는 이게 아주 없는 사실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함성덕 원장이나 또 이명박 교수나 두 분 모두 정치학 교수인데 본인들이 손잡고 가가지고 내가 비선이요 하며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짐작을 못했다. 저는 그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벌어지고 있는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내가 봤다. 비선이요. 그리고 4월 29일에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국일보 단독 기사가 딱 떴어요. 그것도 같이 손잡고 가서. 예.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고 내용이었어. 모두가 좀 충격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또 양쪽이 모두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희한하네. 예, 일단은 영수회담 이후에 뭐 잘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양쪽에서도 다 그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협치를 근데 위한 과정에서 그런데 그럼 이게 만약에 누구에게 비선이라면 예. 양쪽의 승인을 받고서 그런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른바 비선의 기본 소양과 덕목, 비선학 개론 1장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런 정도의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놓을 상황이면 네.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세요 반응이. 그럼 이렇게 해놓고 또 반응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나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자가 발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양쪽이 득될 것 없다라는 얘기 나옵니다만은 대통령에게 더 치명적이죠. 사실은 내용이 오고 갔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찐명임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메신저의 내용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아우성이고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식적으로 뭔가 해보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소위 비공식 라인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소위 비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성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권 출범하고 뭔가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본 바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웃 주민이고 뭐 그 동네 목욕탕에서 자주 만났다 이런 정도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일을 풀어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공식 라인이 분명히 있는데 정무수석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또 당의 또 원내대표나 누구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일단 제쳐두고 우선 이 두 분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정권 출범하고 여러 가지 비선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에 더해가지고 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묘한 방식이고 이 두 분도 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입니다. 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죠.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일단 이 인터뷰 내용과 주장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와 당원들 사이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상전이냐라고 불편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가 불편해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 사실이라면 기가 막히는 일.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전이냐. 언제는 범죄자라서 못 만난다더니 사법 리스크 동지된 것이냐. 라며 굉장히 불편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비선 의혹에 국민의힘 당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급기야. 대통령 개딸 대통령 필요 없다. 상황놀이하고 경로하더니 정가 사법 밀어주냐. 결백하면 비선 라인 법적 조치해라. 대통령 탈당하라. 뭐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성취윤 부의장님,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와서 손해보는 쪽을 좀 따져보면 윤 대통령 쪽이 좀 더 손해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 쪽보다는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걸 보니.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왜 지금 모두가 궁금해한 게 왜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100% 사실은 아니지만 100% 거짓도 아닐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실상 지금 현직에서 은퇴하신 명예를 중시하는 교수님 두 분이 예. 굳이 두 분이 만나서 이거 시나리오를 짜서 소설을 써서 이렇게 밝힐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뭔가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긴 한데 뭔가 과장됐을 수도 있고 중간 메신저가 있어서 뭔가 중간 메신저가 좀 마치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한 것처럼 또 오역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분들이 왜 굳이 이 두 분이 손잡고 언론사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밝혔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밝혀졌을 때 지금 손해를 보는 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이 뭔가 그 비선의 라인에서 뭔가 실망스럽거나 뭐 서운했거나 그런 것들을 또 표출하고 싶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함 원장 쪽에서
그렇게 지금 비춰지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래서 영수회담이 과거에도 영수회담이 있고 나면 항상 뭐 양측에서는 서로에게 좋았던 영수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항상 유권자들이 볼 때, 지지자들이 볼 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번에 그 사실상 4대4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그 3명씩 배석을 해서 근데 그래서 단독 회담을 했을 때 만약에 이번에 단독 회담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분노가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제가 1970년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예. 그때 유신 시절에도 영수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975년에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와 박정희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그 영수회담이 있고 나서 원래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그 가장 총재가 그 야당 내에서 선명 야당론을 주장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수회담 이후에 뭔가 그 선명한 야당의 색깔이 흐려졌다. 영수회담에서 분명히 뭐 미략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 이제 유신 곧 그만할 텐데 이후에 자네가 하게라는 미략을 받다.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밝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만 회고록을 통해서 나중에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고 그런 미략은 없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그런 것처럼 영수회담이 있고 나서 뭔가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나서 유권자들, 지지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뭔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또 어제 공교롭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부원장의 보석 석방, 예.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인의 가석방, 장모의 가석방. 예. 이 두 가지가 공교롭게 동시에 일어나면서 지금 지지자들은 이거 봐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영수회담이 그 국민들 볼 때는 뭔가 그 양측의 지도자가 만나서 뭔가 협의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화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좀 보기 좋은 모습이긴 하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뒤에 후에 있는 내용들을 두고 항상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낳고 오해를 낳고 이럴 수가 있어서 영수회담이 구시대 산물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거는 이 두 분이 대체 왜 손잡고 가서 언론사에 이 내용을 털어놨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 흥미로운 상황. 급기야 대통령 탈당하라 뭐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격앙된 반응.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이 오늘 나왔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상당히 좀 불쾌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네. 일단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면서 댓글을 좀 보고 왔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는 또 뭐 공격까지 하는 멘트 그런 게 많이 봤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대칭 관계 속에서 예. 또 역학 관계 속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내용들이 저게 만 사실이라면 공개돼서는 안 될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는 뭐 그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비선 조직이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야기가 좀 되돌아갑니다만은 그 기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을 끌고 나왔다는 것. 네. 그거 뭐 본인들이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비선에 대한 기자들 취재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기자와 말하다가 실수로 흘렸을 때 기자가 이제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서 드러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본인이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하단 말이야. 뭐 내가 말 듣고 그냥 했어 하면서 흘리면 본인이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내 이 정도 아까 말씀하시면 이 정도 내가 실세하고 가까워 내가 힘이 있어를 과시하기 위해서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 흘리는 경우도 아니고 기자가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두 분이 언론사에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기이한 일이 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 내용들입니다. 과연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저는 상당 부분 증폭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전직 교수님까지 또 교수님들께서 그걸 뭐 무슨 논문 작성하듯이 또 소설 쓰듯이 그걸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내용들은 굉장히 파문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야기 나왔지만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나는 비선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 충분히 오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비선은 노출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노출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쉽게 예. 말씀드리면 하나는 야 정치가 이렇게 투명해졌나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가 4대4로 만났을 때 아니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단독으로 조금 잠깐이라도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선 라인 이렇게 드러나고 보니까 첫 번째 영수회담에서 단독 회담 안 하길 참 잘했다. 대통령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쳐갑니다. 네. 이거 뭐 김관선 변호사님, 당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탈당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함 원장이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대로라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통령과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하는 상황이 초래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에선? 참 우리가 진짜 사실관계를 사실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함 원장하고 임 전 공관위원장이 거짓말했냐 사실했냐. 자, 우리 50%는 사실, 50%는 거짓말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편의상? 그렇죠. 근데 50%의 사실 중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싫어하는 대선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는 기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50%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저번에 이제 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 부인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랄지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함 원장하고 그다음에 임 전 공관위원장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짓말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두 분이 우리는 거짓말쟁이야. 사실은 거짓말했어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떠한 것을 내놓았을 때 그때는 또 이제 이게 더욱더 이제 일파만파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랄지 보수 쪽에 있는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예. 그렇지만 누구의 탓이라고 비판을 안고 있어요. 참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태풍이 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보수층에 있는 분들은 속으로는 대통령실할지 윤 대통령을 원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표출을 않고 그 어떻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런 비선 폭로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저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분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거에 대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숙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후에 그냥 뭐 대통령실, 그다음 민주당에서 그냥 아니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다. 예. 이것은 1탄, 2탄, 3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여지가 나왔을 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되겠죠. 그렇지만 2탄, 3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어느 한쪽이 아니면 양쪽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앞으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이번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라고 최근 근황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 걸어 건강 염려 안부 인사를 건넸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경 이 대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이번 치료차 휴가를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국 당과 손을 잡고 검수완박 시즌2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검찰의 검찰에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이 수사 권한을 완전히 분리 내지 박탈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탄핵 로드맵 걸고 검수완박 시즌2 하겠다. 조국 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 독재란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19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행패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이 검찰개혁 토론을 합동으로 개최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언론에서는 검수완박 시즌2로 부릅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공동 주최. 문정부 당시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김용민, 황운하 둘이 공동 주최했어요. 축사는 조국, 박찬대. 완전히 밀월 관계. 검찰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검찰에게 몇 남지 않은 수사권까지 박탈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 경제도 완전히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국회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2대 범죄로 제한했는데 나머지도 완전히 제한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로드맵으로 보여서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그 약간 모양새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이런 관측도 있어요. 특히나 뭐 조국, 황운하 아니면 이재명 대표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됐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고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거나 더 나아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고 대법원 30만 남겨놓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당 두 당이 손을 잡고 자신들을 수사한 검찰 조직을 향해서 이른바 못다한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의 우려스러운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떨어지고요. 네. 아니 주체로 황운하 의원이 아닌 정말 사법 처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했더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런 주장도 제기될 수 있겠구나 하는데 황운하 의원 뭐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국 대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뭐 6월 정도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뭐 의원은 물론이고 본인이 수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뭐 조국 뭐 지금 검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저는 저기서 이제 이야기된 이야기들이 개헌을 필요로 하는 전 이제 대한민국은 영장은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영장 청구권은. 그런데 그것을 없애자 뭐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건 개헌까지 염두에 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게다가 이제 더더욱이나 뭐 특정 발표한 교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저런 자리에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인지 그다음에 교수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게다가 지금 검수완박 문제는 참 문제가 많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 뭐 전체 능력을 제가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만 경찰 맡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의뢰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피해본 사례들이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그 피해자는 아니에요. 검수완박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처리의 정당한 단계에서 처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6개월 내에 검수완박을 한다? 그건 아닌 것이죠. 예. 네, 그건 아니고 정말 정치적인 또 본인들의 보복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흔들다는 것은 정말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예. 자, 검사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 서울신문 거야의 독주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늘 대체적인 조간신문들도 비판적인 우려가 많은데 이른바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수사기관을 보복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 안영환 전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질문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아까 그 표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 남은 2개 범죄 유형의 수사권까지 박탈되면 검찰은 검사 공무원은 뭐 하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저것도 없어지면? 일단 이제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기소 전담? 예, 예. 수사는 하지 못하고 단지 이제 경찰이 송치하면 예.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유죄 무죄를 판단해서 기소하는 그리고 예. 기소한 다음에 이제 재판에서 공소유죄하거든요. 재판에 참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우리가 역대로 많이 봤던 이른바 유죄 사건 중에서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유죄로 이끌어낸 중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제 만약에 저렇게 되면 경찰에서 덮으면 검사는 수사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도 상당 사건들이 이제 검찰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네. 단지 경찰에서 미진한 사건에서 이제 보완 수사 정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뭐 번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것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행령으로 지금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한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권력기관이라는 것은요,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해야 하는데 네. 검사의 완전한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그럼 경찰에서 오는 사건을 그냥 기계적으로 기소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선임한 사건 중에서도 불송치돼 가지고 억울하다고 선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네. 격앙돼 있고 정말 뭔가 검찰에 한 번 더 기대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 이제 사리에 맞지 않는데 제가 이제 한 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일단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은요, 네. 이 검사 기소권을 박탈한다랄지 그다음에 본인들의 수사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본인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을 시켜 있잖아요. 예. 재판 결과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조국 징역 2년 받았고 항소시까지 갔고 부인 정경심 교수 4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걸 주장하면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이걸 주장해가지고 검찰을 특검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뺏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검사 시즌 1을 했었잖아요. 예. 자 공수처 설립했어요. 국민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죠? 본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살림살이 나아지셨냐? 그렇죠. 검소 완박을 했어야 하는데 예. 부분적으로만 뺏었기 때문에 삶이 안 나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50%만 뺐었다고 해봐요. 삶이 50%는 나아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사실은 밀어붙이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무죄 받고요. 예. 조국 대표 무죄 받고 와서 특검을 하든지 검수 완박 시즌 2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그럼 검사 수사권을 뺏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마약청도 설립하고 중대본부 뭣도 설립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청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관을 수사를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청이라는 데서 중수청이랄지 마약청으로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해가지고 사실은 실속도 없고 네. 국민의 삶에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자꾸 프레임을 걸어서 뭔가를 자신들의 어떠한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저는 뭐 그런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유정 의원님, 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 대표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소개를 많이 해 오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순수한 목적의 검찰 개혁이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의도에 대해서도 좀 답변 주실 테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또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지. 검찰 개혁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로 따로 뺐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를 지금 못 믿고 있다라는 비판이 민주당 안팎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점이 뭐만 하면 공수처에 안 가져가고 특검을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이 지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고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도 찬성했던 바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배신당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검찰 개혁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던 분이 바로 지금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공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 이 정권에서는 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6개 범죄를 부패, 경제 2개로 줄였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추미애 의장 후보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바로 이 지점인 예. 거죠.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고 한 것이 부패, 경제라는 의장의 중재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자가 들어갔잖아요. 등자가. 그 등자 하나를 걸어가지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으로 다 수사를 사실상 다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검수완박 반드시 범야권 192석이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민주당도 합의했던 건데 그 등은. 그러니까 나중에 발등 찍는 소리 한 거 아닙니까? 발등을 찍었다. 그렇죠. 등을 넣어서 발등을 찍었다. 저는 그 합의안이 딱 나왔다고 했을 때 예. 등자를 보고 정말 기분이 쎄했거든요. 소위. 기분이 쎄했다? 네, 이걸로 걸겠구나. 네.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발견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그냥 흘려보낸 것인지 저는 조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검찰 개혁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굉장히 저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등자 하나로 그러니까 물론 그 등이 부패나 경제 안에 포함된 그 범위 안에서 등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다 열어가지고 시행령을 다 바꿔서 사실상 뭐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형해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좀 더 치밀하게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아니면 그냥 흘려보낸 것도 저는 민주당이 조금 네. 판단 착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이게 어떻게 민심의 그 지지를 받아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공수처는 사실상 지금 기소할 수 있는 자체가 법관하고 경찰하고 그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네.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이었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자꾸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공수처의 모습은 실패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개선이 필요해요. 공수처는 예.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긴 한데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검사가 잘못 기소한 것이나 무죄받은 건에 대해서도 검사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했던지 간에 나중에 뭐 비판만 듣고 그냥 끝나버리지 검사를 처벌할 규정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뭐 검사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정석 검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재판 관련해서 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야심만만하게 출범을 시켰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인력도 그렇고 기구의 어떤 그 내용도 그렇고 그런 점은 그러면은 양당 간의 결론을 내려야죠. 공수처를 폐지할 것인가 어허.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당초에 민주당이 계획했던 그 공수처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것인가 저는 판단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검찰개혁 뭐 토론 통해서 저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검수완박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공수처의 어떤 위상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폐지하고 깨끗하게 폐지를 하고 어떤 그 수사 기소 분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하든지 뭔가 조금 양당 간의 결단이 필요하지 이렇게 유야무야 가서는 안 된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혹은 유죄가 선고된 주요 플레이어들이 오히려 본인들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여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등판론이 부상함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연기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계속 당에는 얼씬도 거리지 마라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잽을 때리고 있는데 한동훈 전대 연기를 언급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함께 보시죠. 홍준표 시장, 당대표 행세하면서 전당대회 연기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다. 황우여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그렇게 한가로운가? 선수들끼리 하는 전당대회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이거 선수들 있는데 한 달이면 되지 뭐 이거 끌어. 안분지족하시고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나 뽑아라. 라고 이제는 홍준표 시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연기해? 한동훈 오면 어떡해? 라는 걸로 보입니다. 선수들끼리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달이면 충분하다.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안영환 의원님. 당에 계셨지만 선수들끼리기 때문에 한 달이면 충분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절차는 필요합니다. 네. 뭐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하고 또 이제 그 전에 뭐 제가 그 전당대 준비한 거 보니까 장소 섭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장소가 이제 전국에서 당원들 몰려들면 꽤 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 일산의 킨텍스라든지 잠실에 뭐 큰 경기장이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그런 이제 잡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 달은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 어찌됐든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누가 유불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에게 당대표 되기 유리하나 이런 유불리를 떠나서 현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조직이나 어느 개인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또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치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무슨 이제 뭐 혁신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빨리 새로운 당대표, 당 지도부가 들어서서 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늦춰진다든지 또는 본인이 무슨 뭘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하면은 이른바 위기에 빠진 보수가 다시 거듭나는데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많은 언론이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이 위기 속에서 당내 내분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 체제는 무조건 속전속결로 전당대회 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표현을 거칠게 한 것이죠. 그러나 저 마음은 많은 당원들이 비슷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의 유불리 떠나서 그런 계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번 나의 목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빨리 조속히 원만하게 전당대회 열어서 현재 새로운 당대표를 예. 뽑아서 혁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목표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까지 때리는 이유는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복귀할까 봐 그러는 것이다라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많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론이 더 부상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는 단면 중 하나가 한 팬클럽, 한동훈 팬클럽이 총선 이후에 급증했다라는 지점도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총선 전 18,000명, 위드훈이 총선 후에 47,000명. 몇 배인가요? 이러면 4배, 3배, 3배 이상이죠. 팬클럽은 늘고 있다. 전당대회 연기론까지 나오면서 연기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이 연기를 황우여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들을 고려한다면 당장 뭐 홍 시장 얘기대로 한 달 안에 치를 수는 없고 7월, 8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정도면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나타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굉장히 지금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당 안팎에서 어른거려요. 한 전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은 심기가 불편. 그러자 눈에 또 걸리는 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좀 늦춰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불편한 상황.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당대회 나와라 추진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 예. 한동훈 전당대회 나와라 나와라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이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때릴수록 저 팬클럽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홍 시장의 역할이 크다. 매우 크죠. 지금 뭐 거의 저는 홍보대사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홍보대사다.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상 그 명분이 나오지 못한다는 명분이 총선 패배를 이끌었던 수장이 어떻게 다시 나오느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상 자맹을 거의 거듭하고 있었는데 그걸 수면 위로 끌어낸 건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이슈화시키고 계속해서 뭐 본인은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한동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거론되고 한동훈이 뭔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팬덤 정치, 팬덤을 구축한 사람들, 정치인, 역대 정치인들을 보면 항상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격을 당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뭐 팬덤 정치 시작이 노무현 대통령 뽑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계속 낙선 이러면서 바보 노무현하면서 팬덤이 형성이 됐었고 네. 보수 진영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2007년에 그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엄청나게 치열한 경선을 치른 이후에 2008년에서의 그 공천 학살 신박연대로 나왔던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팬덤이 더 강하게 구축됐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처럼 그냥 순탄하게 정치하는 사람들, 공격을 받지 않는 정치인들은 선수를 아무리 쌓아도 팬덤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팬덤이 형성되는 거는 항상 뭔가 억울해 보이는, 그리고 억울하게 공격받는 걸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팬덤이 형성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딱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키워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시기의 문제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뭐 6월에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안 되고 7월에 나오면 되고 저는 6월에 하든 7월에 하든 그리고 뭐 당원 100%로 하든 당원 50, 뭐 국민 50 이렇게 하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명분은 사실 없어요. 명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선거의 패배 회장이기도 하고 이번 선거에 나올 명분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결심이 섰는가 이게 유일한 명분이라고 보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분들이 명분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몸값을 키워주고 있다.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친윤 선후배 의원끼리 싸우는 상황이 고스란히 노출돼서 논란입니다. 뭐 공개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의 이 발언으로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침묵해 왔습니다.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한테는 나오라고 해놓고서 뒤에 가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행자가 배현진 의원이냐라고 하자 이철규 의원이 이름은 안 말하겠다라고 말한 이 인터뷰를 보고 배현진 의원이 등판했습니다. 이분 참 힘들다. 단언컨대 원내대표 권유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 라며 내가 언제 원내대표 나가라고 권유했느냐? 라며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그러면 저게 내가 왜냐면 이번에 저희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혼자 받으실 거예요. 아, 이것도 왜 이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다툼이 터져 나온 건데 김거상 변호사님, 이철규 의원의 어떤 저 라디오 방송 사실 구체적으로 이철규 의원 입에서 특정 인사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어요. 진행자가 좀 짓궂게 배현진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이름은 안 말하겠다라고 하자 배현진 의원이 녹취록을 확 공개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한 3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배현진 의원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철규 의원이 라디오에서 그게 배현진 의원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아니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된다. 설사 맞다 하더라도 네. 배현진 의원은 아닙니다 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시청자랄지 앵커의 입장에서 보면 배현진 의원 맞네.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배현진은 정치인인데 본인의 이미지가 나쁘게 더 쓰여지기 때문에 저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그냥 반박을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냐가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녹취록을 딱 틀어버린 거죠. 내가 녹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만약 이철규 의원이 배현진 의원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철규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철규 의원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돌직구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철규 의원 말고는 원내대표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원들 만나면서 행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내가 나온다고 언제 말을 했느냐
난 나올 마음도 없었는데 왜 그러냐는데 그건 저게 볼 때는 당당하지 못해요. 사람이 솔직해야죠. 나갈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고 당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 후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내가 나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간 걸 전제로 해서 마치 그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철규 의원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돌직구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출마하고도 저렇게 계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민의힘에도 좋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철규 의원도 비대위원장 못지않게 오히려 더 책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도 사실 많이 개입을 했었고 또 본인이 공관위원으로 있었고 인재 영입했었고 사무총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 총선 패배에 가장 책임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철규 의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저는 이철규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사실은 이제 자숙하고요. 지금 정말 신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보수 세력의 어떤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배그 종교라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원내대표 하겠다고 막 나오니까 그냥 언론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3년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귀를 열고 많이 듣고 그런 시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광선 변호사님의 견해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언제부터 우리 정치가 이렇게 서로 선후배 간에 녹음을 하는 사이가 됐는가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안타까운 점도 있군요. 김우정 의원님.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하잖아요. 예. 그런데 나가지도 않을 이철규 의원 얘기가 아직도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거가 국민의힘의 불행이죠. 그리고 아까 비선 라인 관련해서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해졌나 했는데 이 배현진 의원의 이런 녹취 폭로는 투명한 정치 2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철규 의원은 조금 더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배현진 의원은 한 템포 늦게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정치도 아니죠. 본인이 할 얘기가 있어도 설사 내가 프리부동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한 번 접어두고 가면 나중에 할 기회가 올 겁니다. 득달같이 SNS에 이걸 막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올리는 건 이건 정치 아니죠. 그리고 본인이 친윤이라고 그렇게 비춰졌던 사람 아닙니까? 인수위 대변인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이제 다시 홍준표 시장 다시 원래 그 줄 서는 대로 다시 찾아가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거는 정치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폭로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여야 간의 싸움도 아니고 뭐 필부의 싸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재선 의원식이나 되셨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 좀 지양하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수능을 만점 받았다고 알려진 그리고 의대생인 것으로 드러난 여자친구 살해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밝히는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왜 살해하셨습니까? 헤어지잔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왜 부르신 겁니까? 투신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허위 사실 인정하세요? 범행 왜 한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해자나 가족분께 할 말씀은 없습니까? 수신 시도는 왜 하신 겁니까? 수능을 만점 받은 의대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분개에서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를 했다. 이런 사건만으로도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과연 공부 수능 만점 받고 모범생으로 자라서 의대 가서 의사 되는 게 그런 교육이 과연 올바른 교육인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다시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남의 자식의 목숨과 삶을 빼앗느냐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 이 의대생이 살해 의도가 명확한 계획하에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대생 최모도 계획범행 맞다, 계획범죄 맞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져요. 범행 2시간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는 점,
목 부위의 급소를 수차례 공격했다는 점, 국가수가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나타났다는 점 등등을 봤을 때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평소에 자주 데이트를 했던 장소로 여자친구를 불러냈다라는 점도 소름 돋는 계획범죄입니다. 더 황당한 점은 이 의대생이 평소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며 롤모델로 이국종 교수를 꼽았다는 점입니다. 의사의 자격, 과연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에게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의 자격 부여가 맞느냐라는 생각도 요즘 더 듭니다. 지자체 블로그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롤모델은 이국종 교수다. 일반고 출신의 수능 만점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들으면 기야말 이야기. 안용환 의원님. 예, 뭐 앵커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저 사건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의 범행이기 때문에 지금 눈길을 끌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첫 번째 그 이전에 저런 류의 남녀 간의 연애 과정에서의 좀 비참한 불행한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저 사건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 한번 눈을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런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명문대 의대생. 그럼 왜 이제 교육 문제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 가해자의 사생활이 금방 털려버렸어요. 피해자 사생활, 뭐 피해자의 인적 정보까지 다 털리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이제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범죄는 되게 계획범죄입니다. 네. 우발적인 범죄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자분들 취재하다 보면 계획범죄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뭐 아마도 흉기를 마련해 가지고 설득하려다 안 되니까 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비참한 사건입니다. 예,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른바 김미영 실장 사건의 주범 경찰 출신이 탈옥을 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이 해임됐고 필리핀의 콜센터 개소로 이른바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작했고 2013년에 대거 검거됐고 필리핀에서 이 박 씨가 검거됐는데 탈옥했어요. 5월 1일에. 그래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빨리 잡아야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중계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돌직구쇼의 내용은 이것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중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